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벌써 1년이 다가갑니다. 7월달 한참 뜨거운 때 만났을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됐어요. 자, 기본 강의는 쭉 했던 부분들이고 우리 이제 이 시간부터 집중 강의 들어가는데 휴수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14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기본서 가지고는 좀 무리를 들 것 같아서 자, 핵심 정리집으로 이걸 나갈 겁니다. 핵심 정리도 이것도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우리 기본서 못지않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30개가량 맞을 걸로 봐요. 우리 목표는 몇 개로 할까요? 집행법? 목표 몇 개? 역시 자신감이 있어야 돼. 35개. 만점 목표로 하셔야 돼요. 제 기본서 보시면은 거기에 98%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보면 알게 돼요. 시험 보면은 시험 문제 중에 98%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에요. 정리집은 그보다 약간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걸로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들 차례부터 보도록 하죠. 자, 차례, 제 하나 페이지 차례 보십시오. 제1편 총론에서는 집행기관과 집행에서 불복한 것과 집행비용, 집행관한 담보보증공탁인데 주로 출제되는 게 어느 파트였었죠? 불복헌법입니다. 불복헌법, 즉시항고 집행이 여기는 한 문제가량 출제 이루어져요. 그 밖에 집행기관과 집행비용에서는 각각 한 문제씩 출제 이루어집니다. 불복헌법의 즉시항고하고 집행이의 신청 둘 중에 하나 부분들을 출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1편에서는 한 문제는 출제 이루어져요. 많을 때는 두 문제가량이고 제2편이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인데 제1장이 강제집행 총설이 있습니다. 총설에서 여기 강제집행 요건과 그 다음에 개시 요건과 집행 후 정지, 제한 취소와 강제집행 후 구제 절차 총설에서 1장에서는 여기 5문제가량 출제 이루어져요. 총설 파트가 가장 많이 출제 이루어집니다. 총설에서는 각각의 출제 이루어져요. 개시 요건, 집행 후 요건과 개시 요건과 정지, 제한 취소와 집행 후 구제 절차인데 요건, 개시 요건 한 문제씩 출제 이루어지고요. 4절은 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제도는 49조 서류들이죠. 49조 서류와 266조 서류들이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 이루어져요. 제5절에 강제집행 구제 절차인데 거기는 청구 이유소하고 제3자 이유소 그 부분들이 주로 출제 이루어집니다. 제1장 강제집행 총설에서는 5문제가량 출제해주는 걸로 보셔야 돼요. 1편에서는 한두 문제, 2편에서는 강제집행 총설에서 5문제가량 출제 이루어집니다. 일장이죠. 2장 명시 절차 등인데 여기에서는 한 문제가량 출제 이루어져요. 재산 명시 절차 문제는 한 문제 딱 출제됩니다.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인데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 이루어져요. 3장에서 3장은 뒤에 강제 경매 1관 총설, 2관 압류 절차, 3관 현금화 절차, 4관 배당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담보가 실행 경매하고 4절이 형식 경매와 5절은 강제 관리, 6절은 부동산 경매와 임차인 여기까지 가지고 약 18문제입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파트예요. 그 다음 4장에 있는 게 선박과 자동차인데 선박 자동차는 요즘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뒤에 5장인데 5장은 1절 유체동산 집행이 있고 2절 채권과 과학과 재산권 집행이 있습니다. 5장 1절 유체동산 집행에서는 한 문제 적재 이루어져요. 유체동산 집행인 한 문제는 꼭 출제 이루어집니다.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안 돼요.
그 다음인 것이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이죠.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5문제가량 수지로 됩니다. 여기는 4개에서 5문제예요. 그 다음 있는 게 3편, 금전채권 이후 채권의 규정의 집행인데, 여기는 1장, 2장, 3장, 4장, 4가지가 있죠. 1장은 유채물 유치원권의 집행이고, 2장은 대체 집행, 3장은 간접강제, 4장은 의사표시할 지명인데, 이것도 한 문제가량입니다. 3편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문제예요. 출제 안 줄 때도 있습니다. 4편이 이제 보존처분이에요. 보존처분에서는 이것도 4문제에서 5문제가량 출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강제경매 이 파트 10문제하고 여기 5문제, 여기 4문제, 여기 4문제 합치면은 여기 있죠? 강제집행 총설 파트하고 채권 그 밖의 재산권하고 보존처분 3가지를 합해주면은 이게 14문제가 됩니다. 18문제 플러스 14문제 시키면은 이게 32문제예요. 그리고 한 문제가량 출제되는 거 1편 있죠? 1편하고 명시열차,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동산집행 합하면은 이게 3문제가 추가로 되는 겁니다. 총적으로 35문제가 출제되는 그 파트들이에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강제경매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이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집행 총설 파트 2번째입니다. 그리고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집행하고 보존처분 크게 4가지 파트들이 약 32문제가량이 거기에서 출제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공부할 때도 그런 비중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뒤에 총론 보도록 할게요. 제1장 강제집행의 의의와 종류인데, 자, 강제집행은 1번인 거, 사법상 청구권을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 청구권이면은 채권적 청구권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신문권, 인격권 모두 포함됩니다. 두 번째, 강제집행은 오로지 이행청구권의 하나입니다. 확인 판결, 현금 판결은 그 확정에 의하여 기판정이나 형선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강제집행할 필요로 생기지 않습니다. 2번이 한번 출제 이루어질 거예요. 3번은 강제집행에는 강제력이 있다는 건데, 만일 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 판결에 기하여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에게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이거는 광의의 집행으로 오는 겁니다. 협의의 집행으로 보지 않게 돼요. 4번 보시고요. 그리고 5번은 다도설은 강제집행도 판결 절차와 더불어 일종의 소송 절차로 진행되는 번역 절차로 보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판례가 공유분할 경매의 경우요. 우리 공유분할 경매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있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경매 신청권을 갖습니다. 공유분할 경매, 이거를 일종의 형적 경매의 일종으로 봅니다. 자, 형적 경매는 그 절차가 담보권 실행을 한 경매에 의해 따릅니다. 이게 형적 경매 일정인데, 공유분할 경우에는 제일 밑에 줄이 있죠. 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 구별 없이 판결에 의한 경매 신청권을 갖습니다. 그럼 화살표 하시고, 그럼 경매 개시 결정은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개시 결정은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옵니다. 자,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은 여기에 그 이유 사유는 개시 결정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유 사유는 형식적인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하자도 개시 결정에 대한 이유 사유가 됩니다. 형식적인 사유는 반드시 경매 개시 결정 전후 사유여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전후 하자만이 이유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실체적 사유는 개시 결정 전후를 불문합니다. 이게 그 특징이에요. 그리고 매각에 대한 항고 사유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런 실질적인 사회도 한국 사회가 됩니다. 이게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관한 특징들입니다. 공인인물학경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공인인물학경매경매는 어떤 권리가 인정되지 않죠? 타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우선 매수 신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인인물학경매의 경우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것을 부정하게 돼요. 자, 뒷페이지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 관계인데, 판결 절차는 권리에 따른 법률 관계 후 정보를 확정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그거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하게 돼요. 2번 모든 강제집행에는 판결 절차가 반드시 선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애가 공정요소나 조정요소 이런 것들이에요. 과태료 재판에 관한 검사 명령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과태료 재판에 관한 검사 명령에 의한 집행 화살표하시고요. 뭐를 요하지 않죠? 집행권은 홍달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집행권은 송달 없이도 할 수 있게 돼요. 송달시키지 않고 또 집행문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집행문 불이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건 아닙니다. 즉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으로도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행 판결 중에도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행 판결 중에서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권리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부부의 동거 의무입니다. 부부 동거 의무. 부부의 동거 의무는 이거는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않는 권리로 와요. 만일 동거 의무를 불이행할 때는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이행 시에는 이거는 강제집행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로 인한 손해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동거는 동거 의무는 이행 판결을 하더라도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않는 걸로입니다. 강제집행 절차와 판결 절차와 병행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은 판결 절차 또는 이행에 가름하는 관념적 형 절차를 선결하지만은 집행을 계기로 다시 판결 절차가 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고 이유소, 제3자 이유소 이런 것들이고요. 3절의 강제집행의 종류 이것들은 그냥 넘기셔도돼요. 이런 종류들은 이따 보시면 됩니다. 다시 페이지요. 제2장의 집행기관 파트로 넘어오십시오. 집행기관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먼저 집행관이 있고 또 일정 경우는 집행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또 일정 사무들은 수소법원에서 관할 걸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있다. 이거를 집행기관 일종들이에요. 집행관은 주로 실력 행사를 요하는 것을 있습니다. 실력 행사를 요하는 집행. 가장 많이 하는 게 첫 번째가 유체동산 압류예요. 유체동산의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부동산 인도 집행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의 인도. 이게 집행기관이 집행으로 하여금 실력 행사를 요하는 집행들이에요. 집행법원이 관할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재단인 부동산 집행 절차라든지 또는 일정한 관념적인 재판으로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념적 재판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죠? 이게 채권 집행이에요. 채권 집행, 채권의 압류나 추심명령, 저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소법원이 하는 것들은 대체 집행과 간접 강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집행기관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집행관인데 집행법 원칙적인 집행관으로서 집행관과 집행관을 두고 A족으로 수소원을 집행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집행관인데 임명은 10년 이상 법원조사보, 등기조사보, 검찰조사보, 마약수사조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수석 지방원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임기가 4년이고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제 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판례에 있죠.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였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고 또한 조사를 게을리하여 법규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불법 행위를 성립하는 걸로 봅니다. 이 판례도 아주 유명한 판례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요. 공장저당법에 있는 기계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계기구는 이거를 유체정선으로 압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저당에 있는 기계기구는 이거는 유체정선으로 압류하지 못하게 돼요. 왜 그렇죠? 반드시 이 공장하고 일체적으로 합니다. 일체적인 집행을 해야 돼요. 이것만 따로 압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계기구는 압류 금지 물건이 돼요. 지금 압류 금지 물건을 집행관이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제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압류 금지 물건을 스스로 압류하더라도 집행관은 스스로 압류를 해제하지 못하게 돼요. 해제하려면은 이거는 집행위 신청, 집행위로 해서 법원의 재판이나 또는 채권자의 신청, 채권자의 그런 신청으로 이거를 해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집행관이 임의로 해제했다는 겁니다. 임의로 해제한 탓에 이 기계기구를 그 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제공을 해버립니다. 처분했다는 겁니다. 처분. 이거를 양도담보로 해서 처분을 시켜버리면은 그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는 겁니다. 이게 압류금지 물건을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한 경우에요. 집행관이 압류금지물을 스스로 압류행위를 하더라도 스스로 압류 해제하지 못하고 임의로 해제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해제하지 못하고 집행위에 의한 법원의 재판이나 또는 채권자의 그런 신청으로 압류를 해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압류금지물을 압류한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물을 해제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로 인해서 채무자가 처벌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예요. 압류금지물을 스스로 압류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해제하지 못하고 집행위 신청의 법원 재판이나 채권자 신청으로 이거를 해제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집행관이 임의로 해제를 한 결과 그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집행관과 제적 규정이 있는데 제적 규정은 제적 사유는 주로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에요. 그 집행을 할 때 목적물 관계에서 친인척 관계에 있으면은 그 업무를 취급하지 못합니다. 주로 제적 규정들이에요. 그리고 2번 집행관은 기피나 회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제척 원인이 위반한 행위는 당임은 아니고 집행위 신청으로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실제 이루어졌고요. 관할인데 토지 관할은 집행관은 소속된 지방법원 후 관할구역 안에서만 직무 수행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여러 개의 물건을 동시에 집행할 경우에 일본은 직무구역 안에 있고 일본은 밖에 있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의 허가 없이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집행관법에는 특직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집행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속 법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럼 인사집행 규칙에서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규칙 특례 규정들이에요.
토지 권한을 위반한 행위는 집행이 이후 취소해가 되는 겁니다. 집행관이 직무관할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게 직무관할인데요. 독립적인 집행행위는 유체동산에서 압류나 가압류 집행, 등산 인도 집행, 선박과 인도 집행, 동산 인도 집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법권 실현을 위한 유체동산화 경매 또는 7번처럼 명도 단행 가처분 등의 일정한 내용의 가처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명도 단행 가처분은 명도라는 이거를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건물 명도를 가처분을 통해서 받는 거, 이게 명도 단행 가처분이에요. 그러면은 명도 단행 가처분이 이루어지면은 마치 뭐하고 똑같죠? 마치 본안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집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가처분으로서 건물 명도시키는 것을 명도 단행 가처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자, 집행부본이 행하는 집행결제의 부수인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 지시증권상의 채권 압류를 위한 증권 의무가 있습니다. 233조 중요한 주문이에요. 거기 배서 금지되지 아니한 지시증권상의 채권은 법원의 압류명령 플러스 집행관의 증권 의무가 있어야 돼요. 압류명령에다 집행관의 증권 의무가 있어야만이 이때 비로소 압류라는 효력이 생깁니다. 두 가지가 이게 압류 후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압류란 효력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채권 압류를 위한 채권 용서 취득이에요. 채권 압류. 채권 압류가 있게 되면은 원래 갑이을에게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채권에 관해서 갑의 채권자인 병이 자기 채권 가지고 채권을 압류를 해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 갖고 있는 채권 증서가 있으면은 이 채권 증서를 채권자 병에게 이거를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집행을 할 때는 이것도 집행관이 하게 돼요. 집행관이 어떻게 집행할까요? 여기 병이 갖고 있는 채권 증서를 빼앗는 겁니다. 빼앗아 이거를 채권자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이 절차예요. 그리고 2번은 화살표하시고 이거는 채권 압류명령의 부수적인 집행이죠. 채권 부수적인 집행. 부수적인 집행 시에는 뭐가 필요하죠? 집행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2번, 동그란 2번은 화살표 하시고, 이 집행할 때는 집행문을 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보시고요. 뒷페이지, 채권과 그 밖의 재량권에 관한 매각명령 집행이 있습니다. 241조가 채권의 특별현금화 명령이에요. 자, 채권의 특별현금화명령은 주로 내용이 몇 가지가 특별현금화네요? 주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양도명령, 두 번째는 매각명령, 세 번째는 관리명령,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매각명령을 하면은 이거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거를 유청선 매각 방법으로 매각을 시킵니다. 자, 매각명령은 여기 꼭 지켜갈 거. 매각명령은 어느 때만 가능하죠? 가능한 거? 매각명령은 어느 때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남을 것이 있는 경우, 남을 것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 매각명령이 이루어지면은 집행관이 제3채무자에게 뭐를 하는 거죠? 채권 양도 통지. 채권에 양도되면은 양도 통지를 집행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업무들이 집행관이 그런 집행결제에 부수적인 갖는 권리들입니다. 5번은
부동산의 강제 경매를 위한 목적물 현황조사. 현황조사는 반드시 집행관으로 하여금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집행관. 만일 그 법원에 집행관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하는데 집행관이 없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실시? 집행관이 현황조사 시키는데 그 법원에 집행관이 없다. 그럼 현황조사를 누구에게 실시? 법원 사무관에게 합니다. 집행관이 있으면 집행관에게 시키고 집행관이 없으면 법원 사무관에게 현황조사로 실시합니다. 6번은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을 실시. 입찰 실시에는 집행관이 한다고 그랬어요. 집행 입찰을 할 때는 반드시 집행관이 2명 이상이 참가를 시켜야 됩니다. 집행관 2명 이상이 그런 매각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7번은 부동산 강제 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부동산 점유자의 점유시의 참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 매각 부동산의 인도명령 집행. 인도명령 집행은 집행은 업무라고 그랬어요. 인도명령 집행 8빠시고 몇 조로 가는 거죠? 258조로 갑니다. 258조가 이게 부동산은 인도명령, 인도집행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인도집행의 근거조문이 258조예요. 258조 이건 어떻게 집행하게 되죠? 우리 건물 인도집행을 상상하시면 돼요. 건물 인도집행. 건물 인도집행을 하는 겁니다. 건물 인도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이거를 채권자에게 이전시켜주는 겁니다.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게 이게 인도집행의 과정들이에요. 따라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시키기 때문에 그 집행은 반드시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대리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돼요. 대리인이 출석을 한 경우에만 집행을 합니다. 이때 집행 목적물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아닌 것의 처리? 아닌 것의 처리는 첫 번째, 채무자에게 이거를 인도합니다.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이때 채무자가 없으면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동거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도합니다. 자, 이자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자도 없으면은 채권자, 즉 채무자 비용으로 이거를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관 목적물에 관해서 채무자가 소치를 게을리하면은 소치를 게을리한 때는 어떻게 하죠?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거를 매각시킨 다음에 매각담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탁을 합니다. 여기 공탁의 성질이 뭐라고 그랬죠? 형식은 집행공탁이지만은 실질이 보관유예 변제예요? 견해가 대립되네. 견해 대립 아니에요? 실제는 변제공탁이 있는 건 변제공탁. 왜 변제공탁이죠? 여기 써있네. 채무자가 수치를 게을리함으로써 하는 공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변제공탁이면은 공탁부에서 배웠었죠. 첨부서류가 뭐가 되죠? 반드시 공탁 통지서를 첨부시켜야 돼요. 통지서를 발송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주소 서명 서명이 필요합니다. 실질이 변제공탁이다. 이게 아직 공탁에서는 출제 안 되고 있는 선례 중에 하나예요. 258조에 관한 문제 드리고 4번은 집행 실시하는 절차인데 집행임할 때는 소송령이 있어야 됩니다. 방식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위임 거절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집행관은 집행 위임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만일 집행 위임을 거절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불가할 수가 있습니다. 위임 취하인데 채권자는 언제든지 위임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임 후 직무 수행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집행 효과인데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독립하여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법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채권자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위임의 효과, 화살표 채권자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다. 화살표 하시고 이게 결국은 어떤 관계로? 공법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채권자와 위임시킨 그런 집행관 관계는 공법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업관계로 보지 않게 돼요. 자, 집행형장, 여기 설정인데 집행관은 집행현장에 임하여 집행전에 임의행을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은 직무를 집행할 때는 지방원장의 교관, 신분증과 집행령이 있는 정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간과 휴일 집행인데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으로 허가가 있어야만이 집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이 속행을 거로서 야간이나 휴일 이런 때도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허가 신청은 채권자 물론 집행원도 할 수가 있어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집행행위는 그런 채무자는 집행원이나 이의신청으로 불룩하는 겁니다. 허가 신청은 집행원도 할 수 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수색인데 수색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주거나 참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비제인데 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 원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 국군 원조는 법원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저항은 집행행위에 대한 저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행위 종료 후에 압류물을 반출하는 행위는 여기 저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인참여 규정인데 증인참여 규정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한 대표자가 없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하자는 집행위로 불쾌 사유가 돼요. 영수증과 집행률 종무를 교부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자, 뒤로 넘길게요. 제4번 집행기록 열람과 등본의 비하인데 집행관은 집행조사나 집행위임장, 집행관은 홍달보고서 또는 집행부 42조에 의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서류 등 집행하는 서류를 함께 편출하여 집행기록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에서 이해관계를 신청하면은 이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 등본을 기부시켜주는 겁니다. 5번은 조서 증명력. 조서 증명력은 자주 실제 이루어져요. 어떤 조서만이? 매각기일 조서라고 그랬죠. 매각기일 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83학과 3회 결정에 이게 입찰 시간을 몇 번 줬다고 그랬죠? 10분. 입찰 시간을 10분 딱 주고 10분 만에 입찰을 완료한 사건이에요. 경영질서에서 입찰 시간은 최소한 도로 입찰 시간은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죠?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의 그런 입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입찰을 딱 10분 주고 이거를 마감한 경우입니다. 마감했는데 거기 매각기일 조서를 쓸 때 매각기일 조서에 자, 이런 세 칸이 있어요. 입찰을 1시간 이상 그런 입찰 시간을 줬다. 이렇게 표시했으면은 매각기일 조서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서 증명력원들이에요. 불법 신청은 집행관과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의 직결, 집행절차에 관해서 불법이 한 경우는 집행위에 신청하면 돼요. 그러나 이번처럼 집행법원 후 보조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경우는 집행위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매각기일 그런 진행하는 경우 또는 현황조사의 경우에는 집행위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집행기관이 집행법원인데요. 집행법원은 토지에 관한 규정이 3조인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을 실시할 곳이나 또는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원이 같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지정이 있는 경우 대부분인데
거기 교재에 있는 거는 전부 남기하셔야 돼요. 먼저 재단명시 열차에서는 재단명시 신청은 채무자 후 보통재판인 법원에 신청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소대지죠. 소대지 법원. 자동차 거느리기에는 사용본거지예요. 사용본거지. 그러니까 부동산과 선박은 소대지를 얹혀놨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거느리기에는 소대주지가 아니라 사용본거지라고 그랬어요. 사용본거지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채무자가 보통재판인 법원에 신청해야 돼요. 부동산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 재판을 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채권 가압류 집행도 마찬가지예요. 가압류를 정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토지원활 위반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집행이 사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취소임이 없이 집행 절차가 모두 끝이 나면은 하자는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토지행활은 전속권이기 때문에 합의권이나 변론권은 되지 않습니다. 관련적 주장도 정되지 않지만은 A적으로 일감의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4번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속관할은 세 가지를 배제한다고 그랬죠. 전속관할은 합의관할 규정이 정되지 않고 변론관할도 생기지 않고 관련재판적 규정 적용도 배제합니다. 세 가지를 적용을 배제하게 돼요. 그런데 A적으로 밑에서 관련재판적 규정이 A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부동산 일괄매각 경우는 A적으로 이거를 적용을 합니다. (4번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집행부로 직무관할은 집행에 의한 처분과 집행의 협력인데, 그러나 집행법원이 직접 집행행위를 실시하는 경우는 부동산과 선박과 등록자동차와 거느리기 항공기에 대한 근본채권 집행들이에요. 공통적으로 1번은 전부 다 어떤 절차를 하는 거죠? 부동산 경매 절차로 따릅니다. 특징이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이지만은 집행에서는 자동차를 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집행에서는 자동차를 거느리기나 자동차를 부동산으로 취급하게 돼요.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이고 동산 집행 절차에서 배당 절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산에서는 집행법원이 어느 때 배당을 실시하죠? 자, 유치동산에 이제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매각이 있는데, 매각 이후에 2주 이내에 배당이 불성립되는 겁니다. 분립이 있게 되면은 이때 집행관은 매각 대금을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하게 돼요. 법원에서 배당 실시. 용사를 매각을 했는데 2주 이내에 채권자들이 배당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게 되면은 매각 대금을 공탁하고 서유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동산에서 배당 실시이고요. 4번은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으로 중요하고 있는 경우 집행이 있습니다.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으로 중요하고 있는 경우 집행인데, 이런 경우를 말하게 돼요. 지금 병은 갑에 대해서 어떤 금전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어떤 물건으로 인도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금전 채권에 기초한 물건 인도 청구권의 집행이 돼요. 그 경우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집니다. 압류명령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라는 집행관 인도명령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을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집행유예 협력인데요. 집행관의 집행행위를 보조하고 이를 시정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같은 경우가 있는데 뒷페이지 국군의 원주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국군의 원주 요청 집행관이 집행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야간 집행 허가 규정이고요. 그리고 집행유예나 이의시정재판 급한 경우에 집행후 정지 또는 속행하나 잠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잠정처분은 46조 잠정처분은 누가 하는 거죠?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서도 이런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6조 조문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6조는 44조하고 46조에서 관련된 잠정처분이 46조 규정들입니다. 46조요. 제목은 이의소와 잠정처분이죠. 1란 규정 44조와 45조 이의소는 44조가 어떤 소죠? 청구 이의소, 45조는 집행 후 부에 대한 이의소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소인데 그 소는 강제 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2항 제1항의 이유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 있다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정하게 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고 강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할 수가 있고 담보를 정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하는 겁니다. 이게 2항의 잠정처분이죠. 잠정처분은 첫 번째 당사자가 신청을 한다고 그랬어요. 신청. 그리고 관할은 어디에 신청? 어디에요? 소소법원에 하는 겁니다. 여기 소소법원이란 뭐가 소소법원이라고 그랬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그 소가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은 집행의 정지, 집행의 정지나 또는 집행의 속행이나 또는 집행의 취소까지 가는데 이때 집행 취소할 때는 반드시 담보 제공을 해야 돼요. 그 46조 2항이고 3항 규정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4항이 이 규정인데요. 급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2항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2항에 따른 소소본화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겁니다. 5항 규정 그런 4항 후단을 기간을 넘길 때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 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4항이 급한 경우는 집행법원에서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집행법원이 지권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어떤 조치를 하는 거죠? 채권자라 하여금 반드시 소소법원의 판이죠. 또 가서 소소법원에다가 다시 이거 신청을 하라. 소소법원의 재판서를 이게 정지 결정이에요. 소소법원은 그런 정지 결정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그런 재판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제출하면은 부제출 해놓고 그 다음 조항이 있죠. 채권자가 속행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6조와 관련된 자문처분들이에요. 자, 구제 12페이지 다시 해볼게요. 급한 경우에 집행 정지 또는 속행하나 잠정처분은 집행보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번은 집행하나 특별대리인 선임입니다. 집행하나 특별대리인 선임은 이거는 집행법원에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기본 강의하면서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들이 크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지금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그런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그런 수서법원에다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돼요. 민법의 경우는 특별대리인이 어느 때나 선하죠? 이해상반행위예요. 이해상반행위로 할 경우에는 이거는 가정법원에 이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사소송법에 있는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가사소송법에서 가나, 다라, 마. 그 중에 쓸데없는 사건들. 라우리라리요. 쓸데없는 사건은 라우리입니다. 가정사기의 라우리 사건입니다. 라우리 사건. 특별한 선임 사건들은 가사소송법에서 라우리 사건이 돼요. 집행부의 경우는 어떤 때 특별히 나타나죠? 지금 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채무자 사망. 그런데 그런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속재산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채무자에게 어떤 통지나 또는 송달을 요하는 사안이 있으면은 행위가 필요하면은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특별대리인 선임해가지고 그자에게 송달 행위를 실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특별대리인이 집행부상 나타난 경우, 특별한 사건은 그게 세 가지 사건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한한 재판이 있고요. 압류금지 물건을 정한한 재판, 그 유치원관화 특별흥만 재판, 이런 것들입니다. 다만, 이런 업무들은 사법보좌관이 주로 담당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4번처럼 여전히 지방원 단독 판사 업무로 남아있는 것들 있죠.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분근에서 경매 개시결정 이유시정 재판이 있습니다. 개시결정 있는 이유시정 재판과 인도명령 관리명령이 있게 돼요. 인도명령은 136조 1항이고요. 관리명령이 이게 2항의 관리명령이에요. 그 3항이 뭐여서 3항이 이게 관리를 위한 인도명령입니다. (1항은) 인도명령, 2항은 관리명령, 3항은 관리를 인도명령인데 그런 인도명령 관리명령은 그런 지방관 단독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채권집행위에서 채권 출신에게 제한하거나 채권을 특별 흥금하나 압류금지 채권을 허용기형 사건입니다. 거기에 채권을 특별 흥금하는 아까 설명드렸죠? 241조 채권을 특별 흥금하는 241조라고 그랬어요. 이 재판은 지방법원에 판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가 유치동산의 경우도 유치동산도 특별 흥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법보좌관 업무예요. 이거는 241조이고 이거는 214조라고 그랬어요. 주문이 아주 비싸죠? 214조는 유치동산의 특별 흥금인데 이거는 사법보좌관 업무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유치동산의 특별 흥금 214조 이거는 사법보좌관 업무가 됩니다. 지방은 단독판 업무에서 저명시열차이죠. 명시열차를 제외한 건 두 가지 있죠. 명부 등지하고 재단조회는 사법보좌관에 처리하게 돼요.
선박과 항공기 사건들이 없습니다.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 게 항공기 사건들이에요. 업무도 필요 없는 것들 단독 판사 처리합니다. 그 선박과 항공기인데 옆에 허달표 하시고 그러면은 자동차 건설기 남아있죠.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당연히 사업보장관이 처리하게 됩니다. 선박과 항공기만이 판사 업무가 돼요. 강제관리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강제관리. 6번 보존청원리. 보존청원에서는 원칙의 선독판사 업무가 됩니다. 그러나 가로 안에 있는 거 보존원의 사업보안이 업무하는 건 딱 두 가지로 했죠. 두 가지. 보란호 조명 사건과 보존청원의 집행치료 사건이 돼요. 보존청원의 집행치료 사건. 치료 사건과 보란호 조명 사건. 이 두 가지만이 사법보장관에 처리합니다. 자, 4번 단독판사 업무로 남아있는 거 이거는 꼭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암기 꼭 하셔야 되고요. 시금은 관할 특례도 법 22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기를 위한 부분들이에요. 다음 사건은 시금업원이 있는 것을 관할하는 지법원이나 또는 지원이 관할하게 되는데 이로 시금업원에 성립된 화해나 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비호소, 충분한 이유소 또는 부여된 이유소로서 그 집행권에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 심파법 적용사항이 아닌 사건입니다. 하달표 하시고 그러면 적용사건이면은 어디서? 시금업원에서 관할 것 같습니다. 소액사건 심파법 적용사건이면은 적용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시급근법원에서 관할 것 같습니다. 소액사건 심파법 적용사건이란 어떤 것이 소액사건 적용사건이죠? 3,000만 원. 그냥 앞뒤 다 자르고 3,000만 원만 기억하면 되지? 다 자르고 3,000만 원? 응? 소액사건이란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나 대체물에 결정한 수량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어떤 사건? 응? 민사 1심 사건을 말합니다. 이게 소액사건이에요. 물론 당연히 다 잘랐고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게 키워드죠. 근데 앞에 있어야 돼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나 대체물로 일정 수량적인 법정 권리로서 민사 1심 사건이어야 됩니다. 이게 소액사건이어야 돼요. 22조 2호는 시금몰에서 한 보존처분 집행에 관한 제3자 이유서여야 돼요. 4번은 시금은 성립된 화해나 조정에 기초한 대제집행 또는 간접강제이고 4호는 소액사건 심파하고 조용산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존처분 사건이 있습니다. 1호하고 4호는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일 4호는 소액사건 심파하고 적용 대상이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존처분은 어디에서 관할 것 같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금본에 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호나 3호의 경우에는 2호나 3호는 전부 다 간접강제 대체집행은 시금본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지원이나 또는 본원이 관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 좀 쉽니다.